왜 이렇게 늦는 거야? 지금 비행기 놓치게 생겼다고요. 사방에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소리, 바쁜 걸음이 부딪히며 내는 신발 끄는 소리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독일어, 영어, 중국어가 뒤섞인 대화와 고함이 마치 폭풍처럼 몰아쳤고 공항은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공항 직원을 향해 주먹을 휘저으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우리 줄을 안 돌본다고. 어떻게 된 거야? 또 다른 여성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왜 아무도 안내를 안 해줘요? 아이를 아는 엄마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린 아이에게 제발 그만 좀 울어. 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과 투덜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냥 통과하던데? 우리도 빨리 처리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앞줄에 있던 중국인 남성이 손가락으로 한국인들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얹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야? 이건 차별이라고.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저는 조용히 입국 심사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짜증과 불쾌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만 느리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와 불만들을 들으니 답답함이 더 커졌습니다. 어깨가 부딪히고 누군가는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새치기 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차분히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제 이름은 리웨이입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와 경제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10년 넘게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적 영향력에 대해 연구해왔고 수많은 강연과 토론에서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강해 중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고 주도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학생들은 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때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지금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혼란스러운 이 장면 속에서 저는 내가 믿어왔던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줄 옆에서는 한국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줄이 길어도 짜증내지 않고 차례를 기다리며 공항 직원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저렇게 된 거지? 제 머릿속에서는 질투와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중국인 동료들도 점점 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대접을 받아? 우리가 더 큰 경제대국인데. 한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여성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그들의 말에 저도 속이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나라야.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지? 앞에 있던 중국 남자가 결국 줄에서 나와 직원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줄은 이렇게 느립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통과하던데요. 공항 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각 나라의 비자 규정이 다릅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무비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국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며 순식간에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불만을 터뜨리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침착하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성장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느꼈던 굴욕감과 분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우리의 차이가 단순한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쌓아온 신뢰와 질서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성장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들이 어떻게 신뢰를 쌓고 사회를 발전시켜 왔는지 알아보자. 저는 더 이상 이 경험을 불쾌한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나와 내가 속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들로 시끄러웠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느꼈던 굴욕과 당혹감은 이미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중국이 경제적 성취만으로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강한 군사력과 거대한 인구, 눈부신 기술 발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이 작은 사건 하나로 깨진 것이었습니다. 한국. 저는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역시 그저 화려한 겉모습에 불과한 환상일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배울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중국의 거대한 시스템과 관습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해온 문화에서 질서와 신뢰 같은 가치를 새로 받아들이는 일이 과연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경험한 모멸감은 단순히 입국 심사 대기 시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진정한 신뢰와 협력의 사회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상하이의 고층 빌딩 숲과 북경의 빠른 경제 성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발전을 이뤘고 누구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취들이 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의 작은 순간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느껴졌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력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사회적 협력,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권력만으로는 이런 신뢰를 살 수 없는 걸까? 저는 이 질문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베이징대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가르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말을 다시 되뇌며 씁쓸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걸까? 지금의 중국이 이대로는 신뢰받는 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성장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안과 남을 짓누르려는 경쟁이 너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협력과 질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인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해야 한다. 택시가 호텔에 도착할 무렵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신뢰와 협력의 사회를 만들어 왔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속한 사회와 제 삶의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닐 거야. 그들의 신뢰와 질서에는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을 거야. 호텔 로비에 들어서기 직전
저는 택시기사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DANK, 고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독일어였지만 저는 서툰 감사 인사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들어서며 저는 창문을 열고 깊은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상하이로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나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과 중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그동안 중국이 모든 것을 선도한다고 믿었던 저의 오만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저를 더 나은 길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자부심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저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시작을 알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변해야 한다. 그 변화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대한 침묵이 저를 삼켜버렸습니다. 공항의 소음과 소란, 택시 안의 생각들까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오롯이 나 혼자만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호텔방 안에는 간접 조명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짐 가방은 바닥에 던져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침대에 털썩 주저앉자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겪은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과 이렇게 다를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질문들은 나에게 무거운 돌처럼 짓눌리는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곳에서의 굴욕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한숨을 내쉬며 저는 셔츠의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짐을 풀 생각도 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진동하며 불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윙윙. 저는 무심코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라오첸. 중국에 있는 제 동료 교수였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지? 다소 의아했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리웨이, 유럽 도착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처럼 태연한 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말이 저를 무겁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 내 이름 들어간 보고서 내라던데 너 중국식 모델의 세계적 우위에 대해 발표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식 모델의 세계적 우위라니. 공항에서 느낀 모멸감과 혼란이 다시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 우위. 지금 내 상태가 우위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단어들이 저를 잔인하게 현실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는 돼가.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그 주제에 대해 한 줄의 문장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공항에서 마주한 불편한 진실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라오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좋네. 이번 발표는 중요하니까 잘해. 우린 이제 전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확신시켜야지. 그는 전혀 주저함 없이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어딘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앞서 있는 걸까? 제 내면의 의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고 저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에서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더 큰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과연 중국식 모델의 우위를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베이징대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늘 중국의 미래와 성장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확신이 점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무너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공항에서 마주한 한국인들의 차분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고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가며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신감은 외형적인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사회가 쌓아온 신뢰와 규칙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부터 변해야 한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배울 것들에 대한 간단한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뢰와 질서의 원천은 무엇인가? 교육과 직장 문화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국인들은 왜 불만을 소리내지 않는가? 메모를 작성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변화는 나 자신부터 시작되는 거야. 저는 메모를 끝낸 후 창문을 다시 열고 깊은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의 사건은 저에게 단순한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와 질서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회적 성공을 배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자. 그리고 그 변화를 나의 사회로 가져가자. 깊은 밤 공기를 들이마시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날카롭게 찔러오는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결심이 과연 충분할까?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고 해서 진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아보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새벽 2시를 알리는 디지털 시계 아래로 예상치 못한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82. 낯선 한국 번호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지만 이내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저는 알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리웨이 교수님, 잘 도착하셨나요?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내일 점심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민수 드림. 민수.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달 전 서울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만났던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가 중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제게 명함을 건넸던 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형식적인 만남으로 생각했지만 그가 이렇게 먼저 연락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시작일지도 몰라. 한국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겠다는 결심을 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런 연락을 받게 된 것은 우연 이상의 의미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곧장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점심 좋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잠시 뒤 그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만나요. 상세 주소는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난 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다. 아마도 민수는 제가 중국 사회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한국의 사회적 신뢰와 질서의 비결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서로가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만남을 준비하며 저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신뢰와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조직과 교육에서 개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의 성과주의와 협력 문화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 이 질문들을 떠올리며 저는 노트북 가방과 메모장을 챙겼습니다. 내일 만남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들이 나의 사고를 더욱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노트북을 정리한 후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부터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와 내가 속한 사회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내일 민수와의 만남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제가 배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변화는 지금부터다. 내가 먼저 변하자.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도 저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긴장감과 설렘이 묘하게 뒤섞인 감정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날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강남의 작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도심 거리는 정돈되고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질서정연한 태도는 저에게 또다시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식당은 소박하지만 정갈했습니다. 내부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과 따뜻한 조명은 마치 한국인들이 가진 조용한 배려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도착해 한쪽 테이블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민수는 밝은 미소와 함께 악수를 건네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환대와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미소로 화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민수와의 대화는 곧바로 학문적인 주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제가 가진 데이터와 이론에 대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보다 제 자신이 이 대화에 온전히 몰입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화제를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로 돌렸습니다. 리웨이 교수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업무 성과보다 협력과 팀워크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개인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교수님께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인의 성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민수의 말은 저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성과와 경쟁이 곧 성공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보다는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가 개개인의 성과만큼 팀의 조화를 중시하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팀워크를 중시하면서도 경쟁에서 살아남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 있으니까요. 민수는 잠시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도 경쟁이 없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 경쟁이 모두를 위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팀을 무너뜨리는 건 오히려 성과에 해가 되거든요. 그의 대답은 저에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팀과 조직의 성공이 개인의 성공을 담보하는 구조라니. 저는 잠시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한국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평온하고 차분하게 줄을 서 있던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인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가 개인과 조직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말을 더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식 모델이 가진 한계를 깨달아가던 지금, 저는 민수에게서 새로운 길을 찾을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수의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항에서의 작은 경험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불안과 경쟁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한국에서는 협력과 질서가 당연하게 여겨지더군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인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 말은 머릿속에 깊게 박히는 문장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인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중국식 성공 모델은 혼자 앞서 나가야만 살아남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며 저는 민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이야기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동안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앞으로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만남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식당을 나선 후 저는 다시 강남의 바쁜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민수와의 대화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이해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는 이 차이를 인정하고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노력할 차례였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다시 한번 그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내가 속한 사회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조직과 교육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속에서 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민수와의 대화는 그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며 제 자신과 중국 사회를 위한 새로운 해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민수와의 만남은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대화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직접 현장을 경험하며 이 사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죠. 한국 사회의 신뢰와 협력의 비결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작은 순간들 속에 담긴 진실을 봐야 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의 한 대기업 본사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외부 학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조직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한국 직장 문화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회의 준비가 이미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자료와 음료수가 정돈되어 있었고 회의 시작 5분 전임에도 모두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늦어지거나 즉흥적인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없겠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참석자들 간의 태도가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회의 중에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전혀 없군. 더 놀라웠던 것은 의견이 갈릴 때마다 즉시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부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선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양보하도록 하죠. 대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귀 부서의 제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 말에 다른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합의했습니다. 의견 차이를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풀어가는군. 저는 중국의 회의 문화와 너무나 다른 이 장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회의가 종종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싸움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직 전체의 목표를 위해 양보와 타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서 간 갈등이 이렇게 쉽게 풀리나요? 중국에서는 부서 간 경쟁이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타협보다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싸우는 일이 흔하죠.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미리 공유하고 협력할 부분과 양보할 부분을 명확히 정하죠.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면 갈등이 생겨도 금방 해결됩니다. 소통과 신뢰. 저는 그 단어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성과를 강요하고 경쟁을 부추기면서도 소통과 신뢰를 쌓지 못한 데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업 탐방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길, 저는 한국의 일상적인 배려와 신뢰가 단순히 기업 문화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규칙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움직였고, 대중교통 안에서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자리를 양보하며 아무리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도 서로를 밀치지 않고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이 배려들이 모여 신뢰를 만든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가 가진 힘의 원천은 거대한 성과나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신뢰의 축적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 기업 탐방에서 본 협력의 문화,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낀 작은 배려들이 모두 머릿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다시 질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회에서 신뢰를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성과주의 속에서도 협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배려가 사회의 기본 원칙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제 보고서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중국 모델의 우위를 증명하는 보고서를 쓰는 대신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메모를 끝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배려와 신뢰에서부터 시작하자.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나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견학이나 학습을 넘어 나와 내가 속한 사회의 변화를 불러올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식당, 카페, 공공장소에서 보고 느낀 작은 행동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규칙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얽혀있는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배려와 질서는 일상의 일부로 녹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역에서 승객들과 함께 열차에 올라탔을 때 눈앞에서 한 젊은 여성이 휠체어를 탄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 자체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태도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어르신이 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는 모습이었죠. 별거 아닌 듯한 배려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니. 저는 그런 작은 행동이 어떻게 한국 사회 전체의 신뢰를 지탱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려는 타인을 특별히 돕는 선행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정적 속에서 차분히 흐르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불쾌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다들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의 소란과 대조되는 이 고요함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신뢰의 축적이구나. 시끄럽게 불만을 외치지 않아도 사회는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수의 주선으로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중국의 경제 발전과 미래였지만 저는 강연 도중 문득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는 성공의 방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을 듣던 학생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성과를 극대화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신뢰와 협력이 성과를 만듭니다. 이 차이가 단순한 문화적 차이일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한 웅성임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이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의 젊은 세대들은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구나. 저는 그들의 열린 태도와 토론하는 방식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젊은 세대들이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격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연을 마친 후 저는 다시 민수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요즘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솔직히 저를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과 성과만을 쫓아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신뢰와 협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변화는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과제는 그 깨달음을 내 삶과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배려와 신뢰의 문화를 중국으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중국의 성과주의에 신뢰와 협력을 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먼저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진짜 도전은 제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첫 문장을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성장은 신뢰와 협력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나의 변화가 주변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이 될 것입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조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서울 도심을 둘러보며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고 조용하면서도 활기차게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배려가 이제는 저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회의 힘은 작은 배려들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성공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며 이룩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내가 속한 중국 사회로 가져갈 때였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출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한국 공항의 풍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의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그 기억이 저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길을 열어준 출발점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의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더 이상 단순히 중국 모델의 우위를 주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협력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제 경험과 고민을 담은 새로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제 이 문장은 저에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메모장을 열어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에서 신뢰를 쌓는 작은 행동을 실천할 것. 경쟁이 아닌 협력의 중요성을 동료들과 공유할 것.
성과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아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저는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시야와 방향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중국 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짐을 찾고 택시를 잡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서둘러 제 앞으로 끼어들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저라면 짜증을 내며 자리를 지키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먼저 타세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미묘한 감사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은 배려가 신뢰를 쌓는 시작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더 큰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신뢰와 협력의 정신이 제 삶과 주변에 어떻게 스며들지, 그리고 그것이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 자신부터 작은 행동들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도 변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 믿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국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작은 소동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제 사고방식과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작은 배려와 신뢰의 힘을 실감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변화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도 변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